네, 절세계좌 두 번째 편 ISA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대표 계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죠. 그 중에 오르는 두 번째 시간 IS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들어 한도를 좀 상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부분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해당 계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 드리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비과세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 저율 과세해주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지 그 기준을 한번 보시죠. 우선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보시죠.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물론 비과세 한도가 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세 얼마죠? 15.4%가 아닌 9.9%만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ISA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은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앞으로 다룰 비과세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55세 혹은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계좌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것은 장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납입 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2천만원까지 매년 넣을 수 있는데요. 계좌를 만들고 5년이 지나면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 올해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다음 해로 2월도 되니 계좌만 만들어 놓으면 혜택은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ISA 계좌의 기본 골자였죠. 그럼 해당 계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내용도 한번 볼까요? ISA 계좌가 일반 투자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은 계좌 내에서 손익을 통산한다라는 것에 있죠. 그 의미는 해당 계좌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우리가 운용할 수도 있겠죠. 뭐 펀드나 ETF 아니면 리츠 등등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품에서 500만원의 수익이 나고 두 번째 상품에서도 500만원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세 번째 상품에서 700만원 손실이 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일반 계좌 내에서 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이었다면 각각의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통산을 한다는 의미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당신의 이익은 300만원이군요. 그래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비과세해주고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세인 15.4%가 아닌 9.9%로 과세하겠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기에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다면 일반 계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4년도에 들어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 늘린다. 한도가 2배로 커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연에 2천만원씩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연에 4천만원씩 총 2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비과세 한도가 아까 우리 200만원, 400만원 얘기했잖아요. 그 200만원은 500만원까지, 서민형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올려주겠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혜택이 있다면 그래도 쓸만하겠죠? 그러면 ISA 계좌에서 활용하면 좋은 금융상품은 어떤 것일까요? 핵심은 일반 계좌에서 활용했을 때 세금이 과세되는 것들을 ISA 계좌에 담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 세금이 원래 없던 상품,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원래 세금이 없었죠? 그런 상품들은 그냥 일반 계좌로 활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세금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츠를 보유해가지고 배당금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배당금이 원래는 15.4% 과세가 됐던 것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초과분은 9.9%만 과세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나온 내용인데요. ISA 계좌에서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입금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활용을 하는 게 유리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난 영상이었죠. 우리 연금저축이나 IRP 나중에 수령할 때 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이하로 수령하여야 연금소득세 혜택이 있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실까요? 금액은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즉 그 말은 연금저축이나 IRP의 금액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연간 1,500만원 이상 수령하기는 껄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금저축 IRP에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쌓일지를 미리 한번 추정해 보시고, 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상 수령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ISA에 있는 계좌의 자금을 굳이 연금저축으로까지는 옮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A 계좌에서 주의할 사항도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그 부분은 신탁형이나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 자, 온라인 계좌는 뭐 0.14, 오프라인은 0.49 이런 이야기들 보이시나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이나 세금만큼 중요한 것이 수수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수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증권사가 어딘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영상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전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를 한다면 중개형으로 직접 온라인 다이렉트를 만들어서 상품 내에 ETF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